자, 세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그 세 번째 주제는 이제 규격입니다. 키워드가 규격인데, 지금 이제 규격에 대한 정의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뭐 이제 지금 이제 규격은 지금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 지금 이제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들, 그게 이제 누구한테 전달되는 거냐면 뭐 이제 지금 이제 공급자가 반드시 이제 처리해야 될 고객의 요구사항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규격 자체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지금 이제 양 당사자에 의해서 지금 이제 문서로 된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3장의 주제가 이제 규격인데, 규격은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지금 이제 유형의 제품에 사용되는 규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나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제품에 사용되는 규격 두 종류를 나눠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규격은 지금 우선은 제품이나 여기 보면은 자재나 제품이나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요구되는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돼 있죠. 그죠? 기술적 요구사항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경우는 무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 없잖아요. 아니면 모델이 나올 수 없으니까, 아니면 본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무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SOW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SOW로 규격이 이제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격이 보여주는 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생겼다,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이게 기능 및 성능이죠. 기능 및 성능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지금 이제 그때 사용되는 게 사진, 블루프린트, 도면입니다. 도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물리적 규격이라고 해서 치수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돌아간다, 어떤 방식으로 돌아간다, 아니면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정밀도가 있다 해서 성능으로 나오거나 SOW로 나오거나,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지금 요소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제 품질 요구사항입니다. 품질 요구사항은 주로 이제 지금 뭐 여기 보면은 총 생산 중에서 불량률이 얼마 정도 돼야 된다라든가,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업체한테 주문하고 나서 불량률을 얼마 이내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죠.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그 다음에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MTBF인데, MTBF는 지금 이제 수명입니다. 수명.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걸 줄여서 이제 그냥 MTBF라고 얘기하는데, MTBF는 이제 수명입니다. 수명. 그래서 고장간격 평균 시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고장간격 평균 시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1000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제품을 쓰면은 1000시간마다 한 번씩 이제 고장나는 제품을 이제 장비로 가져와라. 아니면 1000번 중에 한 번 정도 고장나는 걸 가져와라. 그 얘기는 1000번까지는 고장이 안 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명이 1000시간 정도 되는, 또는 1000번까지 쓸 수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MTBF는 우리가 이제 해석하면은 고장 간격 평균 시간을 부르지는 않고요. 이게 뭐라 부르냐면 지금 이제 수명이라고 합니다. 수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위탁 생산 같은 거 할 때는 뭘로 이제 나올 수 있냐면은 지금 이제 CPK 같은 걸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에서 물건 만들 때 지금 이제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공정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웍센터 100번 작업장인데, 이게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공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들이 이제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위탁한 지금 이제 제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M1이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M1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M1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고르게 나와야 되거든요. 삐뚤빼뚤하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고르게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M1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물건 만들 때 이렇게 작은 건 굉장히 작고 큰 건 굉장히 크고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나올 때 가능한 한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나와줘야 되죠. 비슷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비슷하게 나와야 되냐면, 규격 안에 들어가서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규격이 있으면 규격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LSL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USL이 있으면 이제 LSL하고 USL 그 안에, 규격 안에 들어가서 비슷하게 만들어져서
제품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그게 그러면 이제 아주 고르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제품을 잘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규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양품이잖아요. 양품. 규격 안에 들어간 제품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지금 이제 CPK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요 규격에서 주어진 폭에 대해서 이 공정에서 이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균. 그 평균에 대해서 이제 플러스 3시그마, 그다음에 마이너스 3시그마. 사실 이 정도 만들면은 거의 완벽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면 요 폭을 지금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지우고요. 지금 이제 지우고 다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그랬던 그 공정은 너무 완벽해요. 그 대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규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이제 LSL 그 다음에 이제 USL 약자는 이제 뭐냐면 로워 그 다음에 어퍼 리밋.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규격 상한, 하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고객이 원하는 거는 공급자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균일한 제품을 만들기 원하냐면 요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 정도는 좀 되게 이렇게 이제 되게. 그래서 이제 이쪽에 그 지금 이제 평균이 있으면 중앙이 잘 잡고 플러스 3시그마 그다음에 마이너스 3시그마 그러면 이제 그 값이 이제 한 요 정도쯤 되게. 요 정도쯤 되게. 이게 그래서 이제 요 폭하고 요 폭이 이제 뭐냐면 USL하고 그다음에 LSL이죠. 그다음에 요 폭을 비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플러스 3시그마고 여기가 마이너스 3시그마이기 때문에 6시그마가 됩니다. 그 지금 이제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좋은 거거든요. 이 값을 우리가 뭐냐면 CP라고 해요. CP. 그게 CP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 능력 지수라고 합니다. 이게 공정 능력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이제 CP라고 불러줘요. CP라고 불러주는데 지금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은 지금 이제 공정의 규격 중앙하고 그다음에 규격의 중앙이 딱 맞는 건데 공정의 그 지금 이제 중앙하고 규격의 중앙이 맞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게 약간 삐뚤어져 있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규격이 이렇게 있으면 그 지금 이제 여기 규격의 정중앙에 그 공정이 딱 위치하는 게 아니라 공정이 이렇게 약간 치우쳐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맞을 수가 없거든요. 약간 치우쳐서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지금 이제 한 쪽씩 계산해요. 그게 이제 그 지금 CPK예요. CPK. 그래서 CP는 이거고 이게 LSL이고 그다음에 USL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평균에 대해서 플러스 3시그마 그다음에 마이너스 3시그마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CP로 계산하면 이건 되게 좋게 나오는데 한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위치를 고려한 게 CPK입니다. CPK는 이제 따로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3시그마 그 다음에 이제 평균에서 LSL 빼고 요 값 따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3시그마 그 다음에 이제 USL에서 LSL 계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값을 쓰죠. 하여튼 뭐 여하간에 이게 큰 게 좋은 거예요. 큰 게. 보통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값들은 이제 얼마 이상 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지금 이제 1.33 이상 되게 1.33 이상이 되면은 보통은 이제 한 2만 개 중에 한두 개 정도 나오거든요. 한 개나 두 개.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공정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 같은 거 할 때는 그 지금 이제 업체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데 지금 이제 품질은 그 지금 이제 뭐 공정 능력 지수 1.33 이상은 만족이 될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이제 나머지 이제 서비스 이행할 때 뭐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실수를 몇 번 안으로 이제 지금 이제 뭐 지금 이제 제한해 달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규격은 그 이렇게 그 지금 이제 어떻게 해달라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이제 어떤 모양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이 이제 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의 종류인데 우선 이제 첫 번째 보시는 게 이제 어떤 규격의 종류냐면 그 제품에 대해서 나오는 제 규격의 종류입니다. 보통 이제 제품에 나오는 규격의 종류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지금 이제 가로 길이 얼마, 세로 길이 얼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설계 규격이에요. 이게 설계 규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설계 규격 말고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그 본 적이 없어요. 그 또 우리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지금 이제 어떤 기능의 어떤 성능의 그 장비가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공급자한테 이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능 규격이에요. 성능 규격. 그래서 성능 규격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뭐만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1시간에 한 10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기계가 된다까지만 얘기하는 거지 기계가 큰지 뭐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지 어떤 작동 원리를 되는지 자체를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체한테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테스트 장비가 필요한데 시험 장비가 필요한데 그 시험 장비는 이제 지금 이제 여기다 시료를 몇 개를 집어넣고 하루에 지금 이제 몇 개 정도는 실험이 가능한 장비가 된다. 잘 부탁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업체가 만들어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한테 주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업체가 견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만들 때 얼마 정도 들었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렸고 뭐 예상보다 비용이 더 들어서 추가로 된 게 이 정도다.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성능 규격이고 설계 규격은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도면 사진을,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설계 도면인데 그걸 보여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대로 이제 지금 이제 업체가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아니면 업체가 몇 개 샘플을 뽑아오면 그 지금 이제 그 중에서 이게 마음에 드니까 이거대로 해달라. 거의 같은 얘기죠.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규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뭘 쓰는 거냐면 SOW 씁니다. 근데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서비스의 경우에는 SOW 쓰는데 그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대형 프로젝트, 그러니까 뭐 건물 크게 짓는다든가 배를 크게 만든다든가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복잡하고 대형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SOW를 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를 만드는데 그 지금 이제 그 배 안에 그 구성하는 그 지금 이제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다 이제 지금 이제 규격으로 이제 다 만들려면 책이 몇 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지금 이제 업무 정의서를 이제 크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경우에 이제 지금 이제 SOW를 쓸 수 있는데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그 지금 이제 단일한 어떤 딱 그 지금 하나를 만들기 아니라 정말 그 여러 요소마다 다 규격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또 공법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SOW를 쓴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볼까요? 여기 이제 보면 성능 규격은 그 주로 이제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뭐 그 어떤 것들이 나오는 거냐면 장비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서비스에 대해서 뭐만 나오는 거냐면 합격 기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식으로 그 지금 이제 어떻게 그 지금 이제 성능이 나올지 어떤 방식을 채택해서 그 성능이 나오게 할지는 그 지금 이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급자가 알아서 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도를 얘기하는 거죠. 업체한테. 그 당신네가 지금 이제 이런 걸 많이 만든 그 업체니까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만들어 줄 거라고 기대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좀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뭐 지금 이제 5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달라. 아니면 뭐 정밀도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 그 기계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업체가 이제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시간들은 업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당연히 계약도 뭘로 가는 거냐면 고정 가격 계약이 아니라 비용 지불 계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나오는 게 이제 성능 규격입니다. 나중에 성능 규격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래서 업체가 이제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딱 하려고 해서 보니까 좀 커. 그게 그러면 이제 고객 쪽에서 아니 좀 크지 않느냐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업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크긴 얘기하지 않았지 않냐고. 여기다 설치한다고만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여기 크기에 맞춰서 했지. 뭐 지금 이제 크게 이거보다 더 작게 만들어 달라. 얼마큼 더 작게 만들어 그런 얘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우리는 그걸 반영하지 않았다. 이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성능 규격으로 가게 되면 좀 그 지금 이제 고객 쪽에서는 좀 불리한 것들이 생길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우선 뭐 성능 규격을 쓰게 되면 공급자가 다 알아서 한다. 입지가 최대화 된다 이겁니다. 맥시멈 레티튜드라는 게 뭐냐면 입지가 최대된다. 그게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만족시킬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입지가 최대된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그 지금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올바르게 이제 지금 이제 성능이 나오는 것, 이제 올바르게 이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다 갖는다 이겁니다. 그 만약에 만들었는데 그 지금 이제 하루에 이제 우리가 분명히 계약서에 500개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기계로, 그리고 또 업체도 그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재작업이나 뭐 수리라든가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업체가 다시 다 해야겠죠, 그죠? 그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겠죠. 이게 이제 성능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규격. 설계 규격은 뭐 당연히 모든 세부 사항이 어떻게 보여야 되고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고 성능 수준이 얼마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제 누가 정의하는 거냐면 고객이 그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어가 정확하게 이제 그걸 이제 유저한테 듣고 그다음에 전달하거나 유저가 직접 얘기하거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완전한 그리고 세부적인 모든 내용들,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지금 이제 그 나타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금 이제 상세한 내용들을 다 지금 이제 보여주는 게 설계 규격이다 이겁니다. 당연히 공급자는 그거대로만 만들면 끝이에요. 그게 그 돈 받고 그거대로 만들어주면 끝이고, 그거 이제 나중에 써보니까 불편하다. 그거는 뭐 지금 이제 당연히 그 고객이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설계 규격을 하게 되면은 그 지금 이제 구매 조직이 이 지금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최대한 입지를 갖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도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업체가 잘못 만들면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설계 규격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구매 쪽에서 최종 제품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최대한 책임을 갖는다. 이게 설계 규격이 되겠습니다. 설계 규격은 이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사진을 그러니까 그 블루프린트를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재에 대한 규격을 보일 수도 있고, 자재에 대한 등급을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만약에 OEM 방식으로 생산에 대해서 의뢰한다 그러면 생산 공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대로 이제 지금 이제 업체는 이제 세팅만 하면 되는 거고, 업체가 이제 그 구매 조직에서 아니면 이제 그 지금 이제 고객 쪽에서 이제 지금 이제 해당하는 공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설계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OW인데 SOW는 그 주로 이제 지금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구매할 때 많이 쓴다 이겁니다. 아까도 전에 나왔던 얘기죠. 서비스 구매에서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SOW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서비스와 관련돼서 일을 하는데 지금 이제 시간 정보 같은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 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게 SOW입니다. 여러분들 그 보면은 SOW는 그 서비스에 대한 규격이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교육 서비스다 그러면 이제 뭐 한다 뭐 몇 시간 이렇게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주제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SOW는 또 이제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좀 더 이제 복잡한 서비스,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경우에 쓸 수 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그 해당하는 이제 프로젝트 목표,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어떤 걸 가지고 이제 성과 기준을 잡겠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SOW 안에. 지금 이제 그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용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WBS입니다. WBS. WBS는 SOW하고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건 아닌데요. 그 프로젝트의 경우에 SOW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 SOW를 봤을 때 이 프로젝트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나오는데 그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WBS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무슨 일이든 간에 그 일을 받으면 이제 1단계 뭐하고 2단계 뭐하고 3단계 뭐하고 이게 이제 순서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순서들이 나오는데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순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 프로젝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얘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프로젝트 X가 있잖아요. 프로젝트 X가 있으면 이 프로젝트는 우선은 이제 지금 이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한다. A 업무하고 B 업무하고 그 다음에 C 업무를 동시에 진행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구매 관련된 책을 쓴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주제를 이제 3개로 나눠서 저자 3명을 준 다음에 그걸 이제 같이 진행한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어떤 일을 할 때 프로젝트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팀을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팀을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업무가 이렇게 이제 동시에 진행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다시 A에 들어가서는 A1 끝난 다음에 A2 한다. 그 다음에 이제 B의 경우에는 이제 B1 끝난 다음에 B2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B3 한다. 그 다음에 C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C1 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C2 하고 뭐 이렇게 쭉 진행한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일을 처리할 때 이런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맞게 사람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케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짜서 진행합니다. 그래야 굉장히 복잡하고 손이 굉장히 많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그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나면서 제대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는 일들이 보이고요. 동시에 진행하는 일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일들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시리즈로 진행하는 일들이 이게 보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선은 프로젝트의 경우에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에 규격서는 뭘 쓰는 거냐면 SOW 쓰고 그 SOW 안에 들어가서 보면 상세하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SOW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냐면 그 지금 이제 이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이제 작업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이루어져요. 근데 작업을 그냥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한다 이게 아니라 작업을 좀 더 꼼꼼하게 이제 지금 이제 세분화시켜서 구성해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작업 세분화한 구성 내용이 WBS가 되겠습니다. 그 그림은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 계층 구조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프로젝트 작업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프로젝트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층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WBS는 그 당연히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할수록 그만큼 이제 그 세그먼트가 많이 나눠지는 거죠. 저는 어떻게 나눴냐면 간단해서 X 밑에 그냥 A, B, C만 나눴는데 이게 복잡하면 다시 A 밑에 A1 있잖아요. A1이 다시 또 나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들을 잘 처리하게 되면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WBS를 보면은 뭐가 보이는 거냐면 그 지금 프로젝트에 필요한 작업들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지금 이제 규격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규격서가 나오냐면 SOW로 규격서가 나오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뭐하고 그 다음에 성과 지표는 뭘로 보겠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그 관련된 업무는 WBS로 정의해 놓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실 거는 이제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업무 정의서 그러니까 SOW의 종류인데요. 지금 이제 첫 번째가 그 지금 이제 퍼포먼스 SOW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SOW는 그 지금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규격이 나올 때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잠깐 예를 들어야 되는데 교육도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교육업체한테 이제 의뢰를 할 때 이제 지금 이제 그 바이어가 유저의 의견을 정확히 받아서 바이어가 다음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원하는 교육은 뭐 지금 이제 원가 분석인데 원가 분석 중에서 1번 주제 뭘 가지고 설명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뭘 설명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뭘 설명해 주셔야 되고 네 번째 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 지금 이제 수행해야 될 서비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명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반드시 이행해야 될 그 지금 이제 규격 내용들을 이렇게 정해 준 거예요, 이게. 그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대로 딱 정해주고 그다음에 업체한테 요구하면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요거 해드리고 요거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서비스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은 바이어가 지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자는 요 정의된 내용들로만 일을 하면 됩니다. 되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요. 그 지금 장비들 큰 장비들에 대한 메인티넌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퍼포먼스 SOW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펑셔널 SOW는 뭐냐면 그 지금 이제 그 업체한테 그냥 의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러이러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데 당신네가 그냥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허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처리해 달라라고 하고, 그러니까 법률 서비스예요. 법률 서비스. 예를 들어 법률 서비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법률 서비스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메인티넌스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뭐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이런 걸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몇 명을 투입하든 시간이 얼마 걸리든 이런 것들은 업체한테 다 의뢰 맡기는 겁니다.
그게. 뭐 이런 식이죠. 뭐 당신네가 이쪽에 굉장히 잘하는 업체를 알고 있는데 당신네한테 지금 저기 부탁하려고 한다. 잘해달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공급자 알아서 이제 다 처리해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특정한 기능만 설명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업체가 이제 알아서 하는 방식이 펑셔널 SOW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SOW는 그냥 순수하게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SOW가 디자인 SOW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뭐 그냥 당연히 규격수 엄청나게 많겠죠. 이게 대형 프로젝트니까 뭐 집을 짓는다 그러면 1층에 짓고 2층, 3층, 4층에서 각 공간들 구성하는 거 다 틀리게 되면은 그거마다 다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기간 다 나와야 되고 활동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지금 이제 각각 세부 사항에 대해서 다시 또 규격이 나와야 되고 하니까 지금 이제 많겠죠. 책으로 아마 10권 뭐 이렇게 될걸요. 20권 이렇게 될걸요. 그게 큰 프로젝트일수록 이제 그게 많아지겠죠. 이게 이제 설계 SOW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레벨 오브 에퍼트 SOW는 뭐냐면 주로 R&D 같은 데서 많이 쓰는데요. 이게 이제 퍼포먼스 SOW 중에 하나예요. 저게. 근데 이제 주로 R&D 쪽에서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시험. 그래서 이거는 시험 최소한 몇 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나와요. 지금 이제 우리가 당신네한테 의뢰하는 게 뭐냐면 시험이다, 시험. 우리는 원래 시험 장비가 없기 때문에 시험만 별도로 하는 당신네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시험은 성능시험, 뭐 수명시험이 있다. 그러면 성능시험은 이런 종류의 성능시험을 몇 번씩 해주고 수명시험은 이런 걸로 수명시험을 해서 수명 정보를 알려주고 또 환경시험은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몇 번씩 해달라.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지금 이제 이행해야 될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횟수까지 딱 나와요, 그냥. 그래서 업체는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결정되면 되는 게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레벨 오브 에퍼트 SOW가 되겠습니다. 뭐 문제는 우선은 이제 시험과 관련된 문제는 이게 내 문제가 이제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이름하고 그 다음에 역할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보시면 우선 이제 퍼포먼스 SOW는 지금 이제 구매 담당자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업무들이 이제 지금 이제 세분화돼서 설명이 들어가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공급자는 그거대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펑셔널 SOW는 뭐냐면 지금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서비스인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서비스일 수 있는데 구매 담당자가 원하는 거, 내가 이제 뭐 때문에 이걸 하게 됐다, 원하는 거, 하려고 하는 것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자한테 이제 지금 맡긴다 이거죠. 공급자가 이제 알아서 잘 해주기 바라는데 뭐 요 부분에 공정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공급자한테 맡기는 거죠. 그게 펑셔널 SOW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SOW는 이제 지금 이제 주로 쓰는 게 대형 프로젝트에서 쓰는 겁니다. 프로젝트. 그래서 장비나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큰 장비나 아니면 이제 지금 건설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쓰는 게 디자인 SOW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지금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플랜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도면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설계 정보들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디자인 SOW.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레벨 오브 SOW는 주로 이제 여기 보면은 퍼포먼스 SOW 중에 하나인데 주로 이제 R&D 쪽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R&D 쪽에서.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몇 회 이렇게 딱 해줘야 된다. 몇 회 이상. 또 이 실험에 대해서 몇 회 이상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게 이제 레벨 오브 에퍼트 SOW가 되겠습니다. 사실 교육에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교육에도 지금 이제 초보자들을 위한 아니면 주니어들을 위한 주니어 바이어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데 구매 기초에 대해서 이제 강의해 주는데 뭐 이건 몇 시간, 이건 몇 시간 이렇게 구성해 달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레벨 오브 에퍼트 SOW가 돼요. 근데 뭐 그렇게 나오는 건 많지 않으니까 주로 이제 그래서 이제 R&D 쪽에 예제가 이제 있는 거죠. R&D 쪽에서 개발할 때는 테스트 몇 번 이상 뭐 환경 시험 몇 번 뭐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요구하면 이제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업체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의 규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규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규격은 이제 제조 공정인데, 공정에 대해서 규격을 잡을 때는 주로 이제 OEM 계약을 한다든가, 장기 계약을 한다든가 했을 때 제조 공정에 대해서 규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좀 지금 구매 절차에서 나오는 현상들은 아니죠. 장기 계약 형태니까.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점차
그 제조 공정에 관련돼서 그 장기 계약 형태로 그 물건을 공급받는 그런 이제 방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조 공정에 대한 그 규격도 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제조 공정에 대한 규격은 제품에 대한 규격 외에도 좀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자 공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자 공정이 뭐 100번 작업장이고, 기계들이 이렇게 이제 있겠죠. 기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작업자들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계약한 품목은 그 지금 이제 뭐 M1이나 뭐 M1XX 이 품목들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맺으면, 그럼 이제 계속 이제 그 물건들이 쭉 나오겠죠. 그죠? 쭉 나오면 우선은 그 지금 제조공정과 관련돼서는 요 M1XX에 대한 규격이 나와야겠죠. 요 규격이 나와서 계약할 때, 처음에 할 때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규격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성능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용도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M1 자재는 요 M1XX 자재는 주로 우리가 뭐 모듈로 구매를 하는데 그 모듈은 뭐 어디 부분에 들어간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그 기술적 동의안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하게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제품에 대한 규격 말고 두 번째가 그 공정에 대한 품질 규격이 있어야 됩니다. 품질 규격이 있어서 우리한테 그 지금 이제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아니면 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가 여기서 이제 들어오기 전에 검사해야 되죠.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게 검사는 이제 지금 그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종류의 검사가 있거든요. 두 가지 종류의 검사가 있는데, 그 지금 전수 검사가 있고 샘플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검사를 통과해야지 그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물건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그 지금 이제 그 합격 불합격 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설정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검사 설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지금 이제 봐야 될 게 공정에서 만드는 품목에 대해서 이쪽은 좀 주겠습니다. 규격은 뭐 아까 설명해 드렸고, 공정에서 만드는 품목에 대해서 그 지금 공정 능력을 봐야 됩니다. 공정 능력은 이제 앞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품질 관련된 공정 능력 지표가 CP거나 CPK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에 대해서 규격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를 이제 막 한 번 쓸 경우에는 그냥 한 번만 뭐 마지막에 검사 같은 거 하면 되는데, 계속 쓰기 때문에 공정 능력을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LSL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USL이 있고, 그 다음에 공정은 가능한 한 물건을 만들 때 이거는 이제 공정에서 만든 거를 한 100개 정도 데이터를 뽑아서 그 다음에 측정을 한 다음에 그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돼요.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이제 보면은 되는데 좌우대칭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이제 좌우대칭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로 많이 때리는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지점이 있고, 그게 이제 평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러스 3시그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시그마. 공정이 이 정규분포가 안 되면은 어떤 거냐면 그 자주 만드는 값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공정의 그 지금 이제 대표값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정이 정규분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돼야 되고요. 만약 이렇게 안 되면 제조공정에 대해서 그 지금 이제 이게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공급자들이. 그 공급자들이 잘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3 플러스만 3시그마를 끊었을 때 이게 가능한 규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규격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제 보통 공정은 요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포로 움직이거든요. 이게 이제 통계학에서 나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작업장에서 움직이게 되면 약간 다르게 만들다 하더라도 그 플러스 마이너스 30시그마 쪽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게 규격 안에 이제 충분히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돼서 이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우선 공정 능력이 나오면, 그래서 이게 목표로 하는 공정 능력이 1.33이면 1.34 이상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공정에서 물건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받을 때 검사하는 거죠. 검사하는데 그 검사 방법은 이제 전수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 검사가 있는데, 보통 이제 샘플 검사를 통해서 이제 하려면 어떤 걸 정해야 되냐면, 그 지금 이제 N하고 C를 정해야 돼요. 이게 N하고 C. 예를 들면은 그 N하고 C가 뭐 물건을 만드는데 물건을 매일매일 뭐 만들 때 500개씩 만들면 그 중에서
지금 이제 50개를 검사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분량이 하나도 안 나오면 합격시켜 주겠다. 뭐 이런 이제 샘플링 계획을 이제 만들어서 가는데요. 사람들이 전수검사보다 샘플링 검사를 좀 선호하려고 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 모르면은 이게 이제 그런 게 전혀 이론적으로 모르면은 그냥 전수검사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나온 샘플링 계획은 어떻게 됐냐면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샘플링 지금 이제 할 때 원칙이 이제 뭐 50개 뽑아서 분량이 하나도 안 나오면 합격시키겠다. 이게 샘플링 계획인데 이 샘플링 계획이 계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공정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면 많이 뽑고 그 다음에 조금 만들면 조금 뽑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샘플링 계획이 계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에서 나오냐면 가능한 한 잘 만들면 지금 이제 합격을 시키고 이게 잘 만들었다는 건 이제 우리 회사 기준이 이제 뭐냐면 우리 회사 잘 만들었다는 기준이 있어요. AQL 같은 게 있는데 우리 회사는 지금 이제 업체한테 요구되는 게 분량률이 지금 이제 1% 미만을까지는 잘 만들었다고 본다. 그러면 잘 만들면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못 만들면 지금 불합격을 하고 그러니까 못 만들었다는 것도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잘 만드는 기준은 1% 정도까지 잘 만들었다고 보는데 분량률. 근데 이제 못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걸 이제 LTPD라고 합니다. LTPD가 지금 이제 3%인데 3% 이상 되는 애들은 이제 못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기호에 이게 일종의 이제 약자죠, 약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품질 수준하고 못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품질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넣어서 가능한 한 나는 이제 샘플링으로 이제 하고 싶다. 이유는 왜겠어요? 샘플링 하는 이유가 샘플링을 했을 때 빨리 끝나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적이니까. 그래서 같은 검사를 하더라도 좀 더 제대로 하면서 제대로 한다는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잘 만들면 합격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못 만들면 이제 지금 떨어뜨리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대로 하면서 빨리 끝내고 싶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샘플링을 쓰는데 이 샘플링에 사용되는 이 기준, 합격 불합격 기준이 이 원칙에 의해서 공식을 만들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샘플링 계획대로 하게 되면 결국은 이 공정에서 만약에 지금 품질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1% 이내면 당연히 합격이 많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공정에서 이제 지금 이제 대충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못했다고 생각하는 품질 수준이 LTPD가 3%인데 3% 이상으로 분량을 내면 그러면 이제 딱 걸리죠. 걸리게 그렇게 이제 지금 이걸 계산해서 쓰기 때문에 지금 검사할 때는 가능한 한 이제 전수 검사보다도 샘플링 검사를 이제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에 지금 안정된 상태가 있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지금 이제 공정 능력 지수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정이 안정화 된 다음에 이걸 공정 능력을 이제 봐봐요. 봤을 때 이게 이제 지금 CPK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기준값 이상 나온다. 그게 1.34 이상이면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1.34 이상 굉장히 잘하는 건데 1.33이 아니라 최소 우리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회사의 기준이 있는데 그 이상 넘으면 그러면 이제 우선은 공정을 이제 양산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죠. 하고 이제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검사라는 게 행위라는 게 사실은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지금 이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사후 조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에서 걸리면 사실은 이제 뭔가 잘못된 게 계속 있었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사후 조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공정 능력 조사한 다음에 이제 검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물건을 이렇게 쭉 만드는 품목마다 요거를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쪽이 시간이고요. X축이 시간입니다.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평균값 있잖아요. 그 평균값이 이제 가운데 선으로 쭉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센터라인이라고 합니다. 센터라인.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지금 이제 플러스 3시그마, 플러스 3시그마 값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면 쭉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UCL이라고 그래요. UCL.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3시그마를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LC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정은 어떤 모양을 따르는 거냐면 현재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X축에 있던 거는 Y축으로 바꾼 거예요. 공정 이렇게 만들고 있고 이런 모양으로만 계속 만들면은 규격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굳이 만든다는 검사 같은 걸 막 하거나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간을 정해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이라든가 시간을 정해서
공정에서 만든 거를 뽑아요. 이게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 기법은 굉장히 유용한 기법이라 나오기는 뭐 1930년대 후반에 나왔어요. 후반에 만들었는데 20세기에 사람이 만든 기법 중에서 아주 좋은 방법 100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아주 다양하게 많이 사용됩니다. 지금은 뭐 어디서나 다 이제 뭐 많이 사용하는데 아는 사람들은 모르면 그냥 전수검사 해야 돼요. 이런 거 모르면 그냥 전수검사 해서 그냥 가야 되는데 알면은 이제 이런 걸 쓰는 거죠. 기법을. 그래서 이제 시간마다 정해서 이제 쓰는데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면 이거 시간마다 이제 점을 찍는 거죠. 이게 점을 찍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점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보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공정에서 물건이 만들 때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찍히겠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요 지금 UCL하고 ACL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겠죠.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뭘로 보는 거냐면 공정에서 사실 공정에 이제 변화 요인들이 많거든요. 사람이 좀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공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만 보면은 굳이 뭐 이제 여기 안정화되어 있으면 굳이 검사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공정에서 만든 물건이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이게 이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니까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공정에 들어가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겼는지 공정을 세우고 이제 바로 이제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불량을 난 다음에 보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불량이 나지 않게 예방하는 조치들을 이렇게 방법으로 씁니다.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스펙이 우선은 뭐 설계 규격이 나가거나 설계 규격이 나가겠죠. 제조공정에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당신한테 사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재료인데 주로 이제 그게 완제품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설계 규격이 나가고 그 다음에 제조공정에 대한 품질 규격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갑니다. 나갈 때는 이제 검사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검사는 지금 전수검사는 요즘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비용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런 원칙하에 여기 이제 원칙하에 계산을 해서 지금 이제 가능한 잘 만들면 합격시키고 못 만들면 떨어뜨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이 샘플링 개수를 정해서 이제 샘플을 통해서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샘플 계획을 잡아도 샘플을 뽑을 때 자연스럽게 만든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뽑아주지 않고 그냥 뭐 아침에 만든 거 뽑는다든가 뭐 특정 시점에 만든 거나 특정 뭐 작업자가 만든 거 뽑으면은 근데 좋은 결과 안 나오죠. 그건 전수검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수검사에서도 전수검사할 때 검사를 좀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제 다 못 잡아내는 건데 우선 샘플 자체를 이제 올바르게 뽑는다고 했을 때 지금 전수검사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판정은 동일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해서 초기 설정할 때는 공정 능력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검사 수를 좀 줄이고 싶거나 우선 공정 자체가 지금 현재 안정적인 상태인지 불안한 상태인지를 볼 때는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려요. 이 그림이 이제 뭐냐면 관리도예요. 컨트롤 차트. 그래서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품질과 관련된 이런 이제 지금 이제 기법들이 들어가서 관리해 준다. 만약에 이런 기법을 쓰지 않으면 이런 기법은 이제 쓰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지금 쓸 수 있는 건데 비용도 적게 들이고 시간도 빨리 하니까 이제 좋은데 만약에 안 쓰면은 이제 전수검사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기법들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어떤 수학을 이용한 품질 관리 기법이거든요. 근데 그 수학 중에서 주로 이제 데이터 분석 쪽의 수학이 통계학이에요. 그래서 통계학을 이용한 공정관리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SPC라고 불러줍니다. 이렇게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약자를 좀 보실 게 이제 뭐냐면 AQL 여기 AQL은 이제 그래서 이제 합격시킬 수 있는 품질 한계값입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품질 수준 중에서 뭐 제일 낮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생각하는 품질 수준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뭐 90점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 좋은 점수라 보겠다. 그러면 100점부터 90점이니까 90점이 제일 낮은 점수잖아요. 좋은 점수의 가장 낮은 거.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량률 0%부터 1%까지는 좋은 품질 수준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공정이 그렇게 운영되면 가능한 이제 지금 검사를 통해서 합격될 수 있게 만들겠다. 이건데 그 이제 1%가 이제 잘한다고 생각하는 품질 수준이 제일 낮은 거죠. 그 다음에 LTPD는 이제 그 해당 라트에 대해서 허용되는 불량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LTPD는 이제 2 이상 분량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 이상 분량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 이상 되면 우리는 그 지금 이제 샘플링 계획이지만,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검사하지만, 이 샘플링 검사를 할 때 정말 잘 그 계획을 잘 짜서, 이 샘플링 계획을 잘 짜서, 그래서 잘못 만들면 이제 불합격된다. 이게 그렇게 이제 샘플링 계획을 짜죠. 이런 기법들이 이제 사용돼서 공정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규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이제 공정력 조사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한테 얘기하죠. 관리도 찍으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 계획 그 계산을 해요. 이걸 집어넣으면 계산이 돼요. 그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뭐 QA 쪽에서 하는 건데, 하여튼 우리 쪽에 생각하는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품질 수준하고 나쁜 품질 수준을 집어넣으면 이 공정에서는 몇 개씩 뽑아라게 딱 돼요. 그럼 이제 그거대로 이제 지금 이제 검사를 진행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이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방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죠. 사실 여기 공정력 지수나 관리도는 불량 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예방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예방적인 활동을 해서 규격을 정한다. 사실은 뭐 이 정도 그 접근 방식을 가지고 공정을 관리하면은 굉장히 수준 높은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교육받고 막 그러죠. 그래서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지금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지금 이제 슬라이드 내용 보시면은 그 지금 이제 공정과 관련돼서 규격을 정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조치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건데, 시정조치는 이제 뭔가 잘못했을 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시정조치 중에서 뭐가 있는 거냐면 이제 예방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조치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조공정에서 그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공정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맺으면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재료까지 사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재료도 사주고, 그 다음에 제조공정도 다 세팅해서 장비까지 대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간 계약으로 이제 물건이 그 지금 이제 들어가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품질 규격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개선 조치는 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이제 검사 절차 같은 게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거고, 검사는 전수검사를 이제 흔히 이제 많이 하는데, 그거는 솔직하게 말하면요, 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몰라서, 무식해서, 진짜로 무식해서 이제 전수검사하는 겁니다. 이게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검사 방법들은 그 1940년대경에 미국의 표준이 돼요. 미국 정부의 표준이 됩니다. 미국 정부도 물건들을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대량으로 구입을 하고, 또 정부에서 구입하는 물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을 수도 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이제 뭐 물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의복이나 뭐 식량이나 이런 게 전쟁터에 바로 병사들한테 지급되는 물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급을 다투죠. 물자 자체 구매 절차가. 근데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고민한 건 뭐냐면, 기업들은 막 만드니까 일반적으로 이익만 생각하고 만드는 게 기업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정부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지금 빠른 시간에 기업에서 만든 물건에 대해서 올바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판정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나타나서 그 전수검사보다 샘플링 검사가 빠른데, 샘플링 검사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지금 이제 샘플링 계획을 잡아서 하게 되면 잘 만든 공정은 합격될 수밖에 없고, 못 만든 공정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이제 계획이 나온다. 이게 거꾸로 말하면 샘플을 통해서 모집단의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샘플링 계획에 반영한 거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전체를 다 조사하지 않고 일부만 조사해서 그 안을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검사에 이걸 활용하게 되면은 샘플링 계획만 가지고도 이제 이 공정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샘플링 검사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시키면 알 수 있는 그 샘플링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잘 만든 공정은 합격되고 못 만드는 공정은 이제 불합격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부에 내고,
그 팀이 이제 그 지금 이제 우리가 SPC를 처음 만든 그 지금 팀입니다. 슈아르츠 박사하고 그다음에 데밍하고 주란 그 박사하고 이렇게 이제 팀에서 이제 그걸 제시해서 샘플링 계획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대로 이제 그 절차대로만 하면 그 큰 문제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선은 이제 검사 절차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검사는 뭐 특정 제조 어느 특정 지점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 검사를 할 때도 이제 우리 쪽에서 검사하게 되면 그게 이제 합격 불합격 그 검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공급자 쪽에 가서 검사하게 되면 뭐 소스 인스펙션이라고 하고, 검사 종류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예방 조치들도 있다. 예방 조치들이 있는데, 예방 조치들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기법들은 SPC 기법이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식스 시그마 어프로치가 있거나, 또는 이제 점진적 개선 활동들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점진적 개선을 할 때, 점진적 개선은 그 작업장에 있는 작업자들 중심으로 해서 개선시키는 거예요. 그 지난달 그 결과를 보거나 지난 3개월 결과를 보니까 우리 쪽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다. 뭐 설비 쪽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든가, 리드 타임이 너무 길다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이제 그 어떤 특정 부분에 이제 불량 문제가 좀 있다라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걸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제 주체가 돼서 저녁에 남아서 또는 뭐 토요일에 일요일에 나와서 이제 개선해 주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그런 개선할 수 있도록 그 지금 이제 잔업비 다 주고, 이게 부임제 활동이에요. 그다음에 뭐 특근비 같은 거 주고, 그다음에 특별 교육이 필요하면 이제 교육 같은 거 지원해 주는데, 미국에서는 그 이제 그걸 이제 일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카이젠이라고 했어요. 카이젠. 점진적 개선. 그래서 카이젠 이제 우리나라 말로 개선, 카이젠 이런 거죠. 좋은 변화 이런 거죠. 카이젠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여기다가 그 지금 이제 전문가를 줘요. 전문가. 이 개선팀에다가 그 지금 이제 전문가를 배정해 줘요. 이 전문가는 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운 사람이냐면 그 SPC 쪽에 통계학 잘해가지고 SPC 기법 많이 한 사람. 아까 좀 전에 간단하게 그려드렸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한 사람.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리인 기법이라고 해서 그 낭비 줄이는 도요타 생산 기법. 앞에도 이제 JIT 하면서 나왔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JIT라는 말 자체 쓰지 않고 뭐 낭비 없애기 이렇게 써요. 그런데 미국에 넘어오면서 단어가 좀 이제 지금 이렇게 안 좋게 쓰여서 지금 이제 리인이라고 쓰는데, 어떤 SPC나 리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양성해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자격증을 줘요. 그 자격증 비비인데, 블랙벨트라고 해서 이제 비비인데, 이 사람들이 카이젠 활동을 이렇게 도와주게 하게 되면 아주 미세한 문제들도 찾아서 해결할 수 있게 되죠. 작업자들끼리만 하게 되면 그게 좀 어려운데, 여기 이제 전문가가 들어가서 하게 되면 좀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식스 시그마 접근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스 시그마는 그 지금 이제 어떤 걸 원하느냐? 그러면 완벽한 품질을 원하는 거죠. 불량이 없는 완벽한 품질을 원하는 게 그 지금 이제 식스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통 제조 공정에 대해서는 어떤 상태를 만드는 거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LSL이고, 그 다음에 이제 USL인데, 제조가 완벽하다는 얘기는 제조 쪽에서 만드는 제품 자체가 정말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우리가 이제 제조를 잘한다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공급자한테 원하는 거 그거잖아요. 들쑥날쑥하게 만들지 말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생산량 많으면 막 버벅거리지 말고, 생산량이 많든, 그 다음에 규격이 조금 바뀌든 간에 항상 똑같이 만들어 달라 이거죠. 똑같이. 그런데 식스 시그마는 그러면 도대체 제조 공정에 대해서 어떤 모양이 가능하게 하는 거냐면, 제조 쪽에 있는 변동이 요런 정도만 움직이게. 요런 정도만 움직이게. 이 정도만 움직이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진짜 규격 안에 충분히 들고,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규격 안에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식스 시그마라는 게 이제 상징적인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이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공정에서 이제 지금 이제 시그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뮤가 있을 거고, 공정에 시그마는 있을 거 아니에요. 시그마는 있는데 중요한 게 시그마가 얼마큼 작으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시그마를 봤을 때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4시그마, 5시그마, 6시그마 너머에 USL 있고, 그러니까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4시그마, 5시그마, 6시그마 너머에 LSL이 있고, 이 정도로 이제 시그마가 굉장히 이제 줄어들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줄게 되면 실제로 분량이 거의 안 난다. 거의 안 나는 수준이 이제 10만 개나 20만 개 정도 만들 때 분량이 하나 나면 안 난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10만 번이나 20만 번 넘어서 한 번 발생하면 인식을 못한대요.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인식을 못한대요. 그래서 현장에서 있는 그 품질 문제도 불량도 한 10만 개나 20만 개 중에 하나 이제 만들 때 불량이 나거나 또 뭐 그런 일이 그 정도 수량을 했을 때 미미한 어떤 이제 불합리한 일이 생겨나면 그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정은 정말 그냥 1년 내내 사고도 안 치고 이제 정말 완벽한 공정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뭐 10만 번이나 20만 번 중에 한 번 불량을 낸다면 뭐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문제 생기는 거니까 그건 모르겠죠. 그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완벽한 품질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그 지금 이제 완벽한 품질 아니 뭐 옛날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 좀 추상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무결점, 제로 디펙트 이건 사실은 이제 그 미국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 지금 이제 제조 품질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제로 디펙트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거다 이건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지니까 개량화 시킵니다. 그래서 그 공정에서 그 지금 이제 물건을 만들 때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그 베리에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줄어드는 거냐면 굉장히 줄어들어서 평균에서부터 이 지금 규격까지의 거리가 6시그마 정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아주 베리에이션 작으면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은 그 공정에서 불량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경험하더라도 너무 오랜만에 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식스시그마 접근 방법을 쓰죠. 그러려면 이제 지금 이제 자체적인 개선 활동과 함께 누가 있어야 되냐면 전문가가 옆에서 붙어서 이렇게 코치를 좀 해줘야 된다. 그런 개념이 이제 식스시그마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그 지금 식스시그마 교육 관련돼서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주로 하게 되면 이제 통계학 쪽에 이쪽에 SPC 쪽에 통계학 쪽에 접근 방식들 많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인 생산 쪽이나 이런 쪽에 기법들 많이 가르치고 리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SPC도 그렇고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교재 가지고 이제 교육 같은 걸 많이 시키죠. 이거를 이런 걸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 교육 중에서 이런 어떤 그 완성도를 높이는 제조 쪽의 완성도를 높이는 교육들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많이 해줘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시장에다 물건을 공급할 때나 또 우리가 품질 쪽에 이렇게 잘 갖추고 있어야 공급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죠. 우리가 품질 쪽이 지금 잘 안 됐으면은 공급자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급자가 그냥 전수검사 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전수검사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전수검사를 한다고 해서 품질이 완벽해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그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죠? 전수검사, 그러니까 공정이 물건을 만드는데 그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면 전수검사 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규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만드는데 이제 그 변동이 심해요. 들쑥날쑥해.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전수검사 한다는 거죠. 이걸 걸러내겠다는 거죠. 이쪽을 걸러내겠다. 그게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규격 안에 들어온 것만 쓰겠다 이건데 전수검사 하려면은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뭐 기계를 쓰는데 우리는 또 기계를 믿죠. 기계를 열심히 믿어가지고 그 지금 이제 기계를 가지고 전수검사 하는데 그 기계가 정말 그 정확할까요? 검사 기계가 미국 표준기술원에서 실제 생산 공정에 쓰는 기계들 특히 이제 자동차 쪽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자동차 쪽을 가지고 했는데 뭐 그러면 자동차 쪽이면은 아마도 반도체나 이런 화학 쪽은 훨씬 더 그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그 자동차 쪽에서 했는데 그 자동차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동화 검사 기계의 정확도를 봤을 때는 되게 70%에서 그 9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90%라고 하면은 100개의 그 지금 분량 중에서 실제로는 90개만 잡고 10개 놓치더라 이겁니다. 좀 검사하기 어려운 데는 이제 지금 이제 30개 정도씩이나 놓치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 기술원에서 나온 건데요. 검사 장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검사 장비가 감도가 떨어지냐면 검사 장비는 그 일반 장비보다도 훨씬 더 그 어려워요. 검사 장비 자체가 운영되는 게. 그러니까 판독을 해야 되거든요. 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정해서 스스로 이건 합격, 불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만드는 기계들은 그냥 그 규격들을 만들고 나서 자기가 치수 재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검사 기계는 자기가 그걸 제대로 만드는지 자기가 보고 합격, 불합격을 해야 된단 말이지. 뭐 예를 들어 사진을 찍어서 한다든가 뭐 지금 이제 치수를 잰다든가 이제 이렇게 해서 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판정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에다가 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좀 역할 자체가 되게 어려운 역할을 하는 거죠. 기계가. 그래서 이제 많이 놓쳐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기계가 완벽하지 않는 이유는 아시죠? 그게 기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게 옛날 사람이 만든 거니까.
옛날 사람이 만든 기계를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그게 궁금하시면은 지금 이제 그냥 복사기계 한 10,000장 넣고 계속 복사해 보세요. 10,000장이 제대로 나오나. 한두 장 걸릴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검사기계에 대해서 그런 맹신이 있죠. 잘못된 생각. 완벽할 거라고. 아니, 옛날 사람이 만든 검사기계를 그 옛날 기법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공법을 가지고 지금의 것들을 지금 검사를 하는데, 아니, 지금 쓰는 검사기계가 최소한 뭐 5년 전에 만들거나 3년 전에 개발된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지금 동시대에 개발되거나,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합격이냐 불합격이다. 이걸 결정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흐릿하다. 블러가 있다. 자동차 표면에 이제 지금 이제 도색하고 나서 여기에 지금 이쪽에 스크래치가 있다 없다. 아니면 이제 흐릿하게 잘못됐다. 이게 이런 것들을 그 기계를 통해서 검사를 한다는 건데, 그 검사 기계를 믿는 게 오히려 지금 이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애당초에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엉마로 만들고 나서 제품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보다는 이걸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노력을 해서 이런 모양의 공정이 되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모양의 공정이 돼도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기가 LSL이고 그다음 이제 USL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평균이잖아요. 평균이고 그다음에 시그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시그마 값이. 시그마를 줄여서 이제 변동을 줄여서 이렇게 규격 안에 들어가게. 그래서 시그마를 찍으면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4시그마쯤에 USL이 있고 그다음에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4시그마쯤에 USL이 있어서 이게 이제 거리를 비교해 보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CP나 또는 이제 CPK 값 자체가 1.33 이상이 나오게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죠. 1.33이 나오면은 보통 만 개당 0.6개 정도 분량이 나는 거거든요. 0.6 얼마나 0. 뭐 지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0.7개라고 보면 됩니다. 만 개당 0.7개이기 때문에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생산 단위가 500개라고 기준했을 때 500개면 택타임이 한 36초 정도 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500개 생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일 작업하면 10,000개 나오거든요. 근데 공정 능력이 1.33이면은 한 달 동안에 만드는 물건 중에서 분량이 안 나는 달도 있고 나는 달도 있다는 거니까 이제 잘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이제 검사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검사 중심으로 간다면 그러면 그냥 미개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도 만약에 전수검사를 우리 회사가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 쪽이 고객사에서 뭘 원하는 거냐면 전수검사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수검사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고객사가 누구냐면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기업이에요. 글로벌 기업 뭐 지멘스, 뭐 바스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현대자동차 뭐 이런 데 있죠. 국내 기업도 있고 같은 뭐 해외 기업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큰 회사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데 그 회사에서 우리 공정을 보고 전수검사 해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굉장히 실력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또 이제 거꾸로 우리 삼성전자에서 뭐 다른 회사랑 거래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도 제조공정 품질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되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에서 만든 물건을 이제 뭐 삼성전자가 완제품도 만들지만 부품도 만드니까 그게 반도체나 이런 데 만드니까 근데 지금 이제 부품들을 만드는 쪽에 대해서 구매 담당자가 와가지고 전수검사 해달라 그 얘기는 그 공정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럼 이제 문제 있다 직접 말을 못하지. 그게 당신은 진짜 문제 많다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계약은 해야겠고 그 단가에 그 정도 맞춰주는 회사가 없으니까 삼성전자가 쓰지만 그래도 이제 그게 지금 이제 그분의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전수검사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사 담당자가 맨날 나와요. 오디터가 맨날 나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찾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수검사 해달라는 얘기는 이게 공정 능력이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리를 요청하죠. 하여튼 뭐 품질과 관련돼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현장에서 아닌 이제 구매 담당자가 겪는 문제입니다. 공급자가 공정이 불안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바로 구매 담당자 쪽에서 대응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PC 기법이 나왔는데 SPC는 뭐 여기 이제 소개가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어떤 기법들이냐면은 주로 이제 지금 공정에 대해서 항상 이제 지금 이제 통제된 상태로 이제 운영할 수 있게 그래서 만드는 제품 자체가 이제 지금 이제 항상 예상 가능하게 어떻게 양품을 만든다. 이 공정은 양품을 만든다. 이게 그리고 이제 SPC에서 주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지금 이제 뭘 줄이려고 하는 거냐면 변동.
변동이 이제 뭘로 나타나지 하면 시그마로 나타나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마 작으면 작아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시그마에 대해서 이제 이거 줄이려고 이제 꾸준히 노력한다. 그래서 이제 시그마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SPC다. 이제 말이 좀 이제 어렵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대량 생산에 쓰는 공정관리 기법입니다. 품질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수업 받는 거는 이그잼 1인데 이그잼 2에서는 품질 관련된 얘기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PC에서 사용되는 기법 중에서 관리도, 관리도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림이죠. 그림입니다.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정에서 나오는 변동을 이제 지금 이제 찍어요. 찍으면 저절로 알게 되겠죠. 쭉 찍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지금 이게 어떤 걸 확인하는 거냐면 현재 공정이 지금 이제 그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또는 이제 지금 이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만약 관리도를 쓰지 않으면 이제 점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쭉 봐서 아 이게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제 이런 방법을 이런 기법을 쓰지 않으면요 점수 검사해야 돼요. 그냥 방법이 없어요. 공정에 대해서 관리할 때. 그래서 이제 우선은 뭐 관리도란 말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우선 공정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러니까 공정이 잘 개선돼서 공정 능력 지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관리도를 찍어가면서 이제 그 지금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샘플링. 샘플링도 이제 이 샘플링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사실 기가 막힌 기법이에요. 샘플링이란 기법이. 그 샘플링은 결국은 모집단을 보기 위해서 샘플링 하는데 그 샘플 검사할 때는 이게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이거든요. N하고 C.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나왔던 50개 뽑아서 분량이 하나도 안 나오면 합격시켜 주겠다. 근데 이게 그냥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계산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어떻게 그 지금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해서 나오냐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요 샘플링 계획은 그 지금 이제 어떻게 계산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만들면 합격하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말하면 이 이제 통계학에서 말하면 잘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지금 이제 못 만들면 불합격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를 못 만들었는데 배드인데 그 지금 이제 이게 들어오는 경우가 없게 하고 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지금 이제 샘플링에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이제 그 문제예요. 그 샘플링 리스크라고 합니다. 샘플링 리스크. 그래서 샘플링 리스크가 이제 뭐냐면 잘했는데 떨어지거나 못했는데 붙거나 이러면 이제 지금 이제 그걸 샘플링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 샘플링 계획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여기는 그냥 한 50개 보면 돼. 아니면 한 상자만 보면 돼. 이렇게 경험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미국 정부가 표준으로 쓰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이제 그걸 가지고 자재나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할 때는 업체들한테 쫙 뿌려서 나는 니네 가져오면 니네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에 가져올 때 뭐 2만 개씩 가져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샘플링이 이렇게 해서 뽑아서 거기 합격해야 통과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다 지금 이제 얘기해줘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지금 맞춰서 이제 샘플링 계획할 수, 저기 뭐죠? 검사하게. 그래서 그 샘플링은 이제 지금 검사하는 건 동일한데 일부만 검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부만 검사하는 걸 미리 정하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샘플링 계획이에요. 이 계획 자체가 N하고 C가 이 샘플링 계획은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계산할 때 미리 이제 지금 정해 줄 건 뭐냐면 잘한다고 생각하는 품질 수준 그러니까 이제 AQL을 정하고 그 다음에 못한다고 생각하는 품질 수준 그래서 LTPD를 정하고 이제 이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주시면 그러면 뭐 지금 이제 그냥 컴퓨터로 계산 팍 돼서 나와요. 아니면 샘플링 태블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대로 이제 딱 하면 됩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면 이제 맨날 그런 생각 하는 거지. 야, 샘플링에서 실수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 능력 분석이 있는데, 공정 능력 분석은 여기 이제 관리도나 샘플링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험 문제가 다 나가는데, 공정 능력 분석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앞에도 이제 아까 보셨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공정의 변동이 작으면 작을수록 규격에서 정해진 폭에 비해서 작으면 작을수록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변동에 대해서 이제 보는 게 공정 능력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그림으로도 앞에서 설명 많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더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SPC 기법 가지고 이제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건을 그냥 물건만 사는 경우도 있지만 뭐 지금 이제 물건을 의뢰하는 경우 있잖아요. 계속 쓰겠다. 그래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재료를 사서 이제 지금 이제 걔네가 만들어주는 걸 이제 지금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이게 그럴 때는 이런 재조공정에 대한 규격이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규격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규격은 뭐 제품 규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비스 규격이 있었습니다. 서비스 규격은 SOW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 안에는 이제 대형 프로젝트도 서비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큰 건물 만들거나 이런 것도 이제 그 지금 이제 서비스, 집 지어주는 것도 서비스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서비스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제조 공정을 이제 우리가 예약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로 장기 계약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규격들이 사용되어야 되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격과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지금 이제 봐야 될 사항들을 보시면은, 우선은 그 지금 구매할 때 규격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뭐 사실 뭐 어떻게 역할을 하겠습니까? 기준이 되죠. 구매하는 기준이 되지. 그래서 사실 그 구매 쪽에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주제인데 규격이 잘 안 나오면 그게 그 우선은 공급자한테 얘기할 때 그 협상이 아니라 그 입찰 자체도 못 하고요.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에서도 끌려다녀요. 가지고 그 지금 이제 회사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그래서 공급자한테 얘기해서 회사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당신 내가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그 지금 이제 공급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아, 당신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걸 하려면 그 전에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된다. 그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것만 딱 봤을 때는 이제 한 달 걸리지만 사전에 이런 인프라를 이제 여건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2달 걸리는 거고, 만약에 한 달 정도면 그냥 그 지금 이제 우리도 공급해 줄 수 있지만 당신한테 별로 실효성이 없을 거다. 그래서 그 전에 여건 같은 걸 마련하면 그러면 이제 지금 당신네들한테 좋은데 그러려면 비용 좀 더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는 공급자한테 끌려가죠. 그게 그래서 우선은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은 또 뭐 물건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물건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공급자한테 문의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지금 입지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자가 얘기한 대로 이제 아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건을 그 지금 이제 아니면 서비스를 받아서 이제 그 다음에 유저한테 넘겨줬어. 그러면 유저가 그걸 가지고 만족하느냐? 와 정말 이게 내가 지금 찾던 물건이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그 지금 그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 아니면 그냥 모호하게 얘기했는데 그 구매 담당자가 정말 똑똑해가지고 공급자 얘기 잘해가지고 물건 잘 가져왔구나 이렇게 해서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러느냐?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열의 80은요, 그러니까 열의 8번이죠. 80%는 왜 이걸 가져왔는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나 뚱한 경우가 많아요. 뚱한 경우. 이게 이게 아닌데 뭐 이라든가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없었나? 뭐 이러다가 뚱해 만족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규격을 처음에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격을 어떻게 만드느냐? 규격은 뭐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 지금 이제 쓰는 경우가 있고 그게 제일 좋죠. 아니면 이제 공급자 규격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조언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정부 규격에 맞춰서 이제 가는 경우도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 스탠다드를, 그러니까 이제 규격을 이게 이제 기준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만족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 최고다. 진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게 그 뭐 AP 같은 걸 만들어요. 그 지금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데 AP는 그냥 우리는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냥 다 좋아해. 다른 데가 최고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기준에 그냥 다 맞춰서 간다든가.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보쉬나 지멘스나 이런 데는 자동차 완성품 메이커들이 거기서 만든 걸 그냥 갖다 쓰잖아요. 그걸 그냥 규격으로 삼아서. 그래서 이건 보쉬 규격이야. 보쉬에서 만든 건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 쓰면 그냥 다 좋아. 아니면 뭐 지멘스는 다 좋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회사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만도다. 아니면 뭐 모비스다 그러면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죠. 우리가 만든 규격을 사람들이 그냥 부는 소리 없이 이제 쓰는 거. 그러려면 그 이제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R&D 투자를 많이 해서
그 제품을 만들거나 부품을 만들 때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공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이 남들이 따라하기 힘들고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공정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게 아니면 이제 따라가야 돼요. 남의 거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격은 이제 보통 이제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과잉 규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언더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이게 이제 그 지금 규격 자체가 너무 그 지금 이렇게 뭐랄까 널널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규격 자체가 너무 이제 지금 쉽게 만들어진 겁니다. 언더 스페시피케이션은. 그 다음에 그 슬랜티드 스페시피케이션은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이거는 그 편향된 규격, 편향 규격이라고 해서 특정 공급자한테만 유리한 규격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신경 써야 될 거는 요거예요. 지금 나온 규격이 특정 공급자한테만 유리하고 다른 공급자한테는 불리한 규격인지. 솔직히 그러면 규격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다음부터 무슨 입찰을 하든 협상하든 이런 거 자체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구매 담당자 역할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제대로 된 제품을, 그러니까 규격이 딱 나온 제품에 대해서 그 지금 이제 가능한 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제 많은 사람 중에 하나 골라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그건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신경 많이 쓰는 게 이제 편향 규격이 이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오버나 언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를 통해서 이제 지금 이제 해결하면 되는데 편향 규격 같은 거는 우선은 그 지금 기업 환경에서 이제 생기기 좀 쉬운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자와 처음부터 같이 참여한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양 규격이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규격의 역할, 의미가 무엇이냐. 우선은 뭐 여기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좋은 규격이 이제 나오게 되면 구매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걸 하게 되냐, 요청자들에게 이제 지금 이제 그 구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만든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그 내부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이걸 분명히 만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내부 고객에 대해서 그 요구사항을 이제 지금 이제 만족시킬 수 있게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지금 이제 규격이 분명하게 되면은 제품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여기 그 공급자가 이제 지금 이제 어떤 거를 공급해야 될지를 이제 지금 이제 명확하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여러 공급자로부터 받은 그 견적에 대해서 지금 이제 똑같이 비교할 수 있다.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규격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근데 이제 안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밖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밖에서 만드는 거는 이제 공급자가 만든 걸 보고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컨설턴트가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산업 규격 자체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이제 뭐 경쟁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직접 우리가 이제 안에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R&D를 통해서 우리만의 규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쓰는 고객들이 이제 다 인정해주면 공급자 관리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경쟁도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규격은 이제 세 종류 규격이 있는데, 우선 오버 규격은 지금 너무 이제 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지금 이제 훨씬 더 좀 엄격하게, 필요한 것보다 좀 더 엄격하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규격 자체가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비용을 좀 올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 언더 규격은 지금 그 세부적인 사항이 빠지거나, 여기 보면 이제 세부적인 어떤 핵심적인 게 빠지거나, 이게 너무 이제 지금 이제 헐겁게, 그러니까 널널하게 나온 거예요. 너무 널널하게 나온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그 품질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생길 수 있게, 이게. 그래서 대충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언더 규격 자체는. 그래서 지금 이제 품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 편향 규격은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편향. 한쪽은 이제 지금 이제 치우친 그 특정 공급자한테만 유리한 그 지금 이제 규격은 그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가격을 올릴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비용을 올라가는 거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건 틀립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올린다는 거는 이제 뭐냐면 만들기 어려우니까, 오버스펙은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이제 아무래도 기계 가공을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니까 비용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이제 얘기할 때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평양 규격 같은 거는 비용이 올라가는 게 아닌데 그냥 공급자가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죠. 왜냐면 공급자는 아는 거죠. 이거는 나한테밖에 못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브랜드 네임 같은 걸로 규격을 정할 때도 브랜드 네임이 나오면 구매 담당자는 이제 지금 이제 거기랑 동일한 거에서 성능 같은 걸 붙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규격의 문제는 이제 이와 같이 세 가지 규격의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쟁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는 이제 편향 규격을 없애려고 노력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3장의 내용은 이제 구매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의 시작, 규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규격은 제품 규격이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나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규격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정 규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규격이 나온다는 것은 우선은 구매 입장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공급자한테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평가하겠다, 공급자에 대해서 그걸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